현대 미포 조선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 계획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6.6% 증가했고요. 영업 손실 10.7회전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더 났다는 얘기죠. 계약자산 회전율은 1.5회전으로 산출됩니다. 오늘 조선비즈 뉴스에서 다른 조선주는 오르는데 현대미포조선 주가는 왜 이래? 라고 감성적인 기사 제목을 냈습니다. 다른 그 조선사들이 그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을 비롯해서 친환경 선박 경기 회복에 대체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대미포조선이 0.79% 유독 뒤처졌다 해가지고 한국조선해양은 0.99% 오르고 하나오션은 3.14% 오르고 삼성중공업이 1.56%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경쟁사가 LNG선, 메탄올선 등 고부가가치 대형 선박을 대거 수주한 데 반해서 현대 미포조선은 가격대가 낮은 중형 선박 일감을 주로 수주한 역량으로 풀이된다. 일반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은 뭐 그런갑다 하고서 이게 이제 뭐 마치 그 팩트인 양 이렇게 그 인식이 될 소지가 있죠. 그런데 그 한국 현대미포조선은 그 HD 한국조선해양 자회사죠. 그 밑에 현대중공업도 있고 현대삼호중공업도 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그 비상장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자가 현대미포조선을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현대미포조선은 그 현대중공업이 있는 그 이 배 만드는 그걸 도크라 그러죠. 도크 사이즈가 아마 다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대미포조선은 아니 그 현대중공업은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미포조선 안 갔지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땐 규모가 현대중공업보다는 좀 적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은 그 중형 선박을 특화해 가지고 자회사를 만든 거기 때문에 별도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중형 선박에 특화돼서 이익을 내려는 건데 중형 선박 일감을 수로 수주한 역량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중형 선박이 가격이 좀 싼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떻게 이익을 내는 거냐, 뭐 이런 쪽의 그 분석 기사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그 피상적이고 감성적인 이런 그 기사 제목에서 눈길을 끌려는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해서 현대미포조선 주가가 뭐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건지 뭐 하지만은 전년도 그 이 시가 대비해서는 4,600원 올랐고 장부 가격 대비 현재 171%로 그 2022년 말보다 12%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9,200억 원대인데 6.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제거 자산이라고 표기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계약자산이라고 미청구공사 이 스루프 쪽에서는 포괄 제공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2.8%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으면은 원가 회계상으로는 뭐 그렇게 뭐 이득이 없는 거로 됩니다. 그다음에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이익이 더 줄겠죠. 그리고 전년도에도 적자였지만 적자 폭이 301.8%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를 좀 많이 내렸죠. 원가 절감 노력을 그 했습니다만 판매 관리비는 어쨌든 영업 손실이 870억 원으로서 영업 손실이 38.6% 증가한 것으로 원가 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르프 쪽에서 그 계약 자산을 포괄 제공
어로 인식하는 쪽에서 이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그 매출 재료비가 1.6% 내려갔어요. 그 갭이 8.2%가 내려간 폭이 되는데 매출액은 증가하고 요걸 봐서는 이 배를 만드는 원재료 가격 주로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제 철판 가격이라고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죠. 이게 그 8.2% 내려갔다 이렇게 일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루푼율은 올라갔고요. 수루푼율도 5.1% 증가했어요. 그런데 왜 적자가 더 폭이 증가했냐 그러면은 아까 원가 계산서에는 판매 관리비를 13.1% 절감한 거로 되지만은 운영비용 공장에서 그 조선소에서 선박 만드는 비용이 23.6%나 크게 올라갔습니다. 현장 가공비가 올라간 것이 그 손실이 영업 손실이 더 증가한 원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약 자산의 증가로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실제로는 갭만큼 더 손실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르프 손실로는 1천억 손실이 났습니다. 어, 이 손실이 10.7% 증가했고요.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145억 원이 더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계약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에서는 원재료하고 미착분뿐이 없어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 매출원가에 그 반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원재료 사용량만 들어가야 되는데 어, 뒷면에 소개하겠지만은 현대 미포조선이 전체 재고 자산을 어, 기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원가 회계는 현대 미포조선인 경우에는 그리고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는 계약 자산은 358억 원이 증가했어요. 원재료는 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산 증가액만큼 매출 인식을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스르풋은 이를 포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 확정돼 있는 그 매출액에서 이 계약 자산이 증가한 거에 들어가 있는 그 가공비를 제거해 버리는 이익을 산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수주사항은 현대중공업처럼 아주 그 회계 기간이 들어간 표준적인 모델로 이렇게 그 공시를 했습니다. 잔고가 한 8조 정도 있고 올해 그 6개월 동안 상반기에 3조도 수주를 해서 이 상반기 매출액이 그 1조 9천억 원대였죠. 그런데 이제 요 갭이 한 217억 원이 있는데 요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 6월 말 그 수주 잔고가 9조 한 2천억 원대 되는데 요게 연말까지 한 4조 정도 한다 그러면은 한 2년치 물량 그러니까 3년짜리 공사 물량은 없는 것 같아요. 중형 선박을 한다 그러면 맥시멈 2년 안에는 다 만들어낼 것 같은 요런 이제 그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수주 잔고라든가 매출 추세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는 그래서 이 수주의 그 갭은 요게 뭐 저기 뭐 연결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 현대중공업은 요게 딱 맞아떨어졌는데 뭔가 요 집계하는데 좀 그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분석을 해 보면은 어, 재고 자산의 변동액이 있어요. 그게 그 플러스로 366억 원이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이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입액이라고 표현하면은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현대미포조선은 그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0.4% 감소했고요. 운영 비용은 20.9%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를 뺀 것이 그 조선소에서 제작되는 그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무려 23.6%나 금액이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난 이유는 스르풋은 어, 그 아까 그 플러스였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공 비율이 6%나 상승을 했어요. 운영 비용이 많이 나가서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가 6%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서도 요 그 비율 차이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725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PQ 생산 재료비하고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인데 계약 자산이 포괄 제공으로 그 원가 회계는 반영을 안 하는 거니까 그거를 빼주면은 그 차액이 366억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이 WCAI 그 스루풋에서는 원재료를 안 하고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 자산이 있다면은 혹시 제공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것만 반영하는데 하나도 반영을 안 했으니까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한 대로 현대 미포조선은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 자산이다. 그리고 재고 자산의 감소가 됐으니까 원가 영업이익의 감소다. 원가 회계는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기준을 그대로 가져가고 계속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했다가 내년엔 이렇게 했다. 기준을 바꿔버리면은 그 부식회계로 오해를 사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 금액도 그 일치를 하고요. 다만 계약 자산이 좀 문제가 또 있어요.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 흐름표에 계약 자산의 그 증가로 어 그 돈이 현금이 146억 원이 나갔다면은 계약 자산이 146억 원만 증가해야 되는데 358억 원이 증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12억 원이 현금이 나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계약 자산이 증가하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부풀림 이다 이거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의 그 공정 진척도가 이 정도 나갔다. 385억 원만큼 증가를 했다 하지만 현금 나간 건 145억 원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212억 원은 뻥튀기 한 거다. 이 뻥튀기 한 것만큼 원가 회계는 아니 매출을 인식을 더 한 거죠. 매출이 더 일어났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212억 원은 그 아직 미실현 이익이 아니 매출이 안 일어난 거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조금이라도 그 영업 손실을 적게 좀 내보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작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요게 뭐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게 그 직접 내부에 들어가서 추궁해 보지 않으면은 그 내놔라 뭔지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솔직히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운영 비용이 있어서 인건비가 1,439억 원이 집행이 돼서 10.8%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26명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연봉이 9천만 원 선이 돼가지고 전년 상반기보다 6.5%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감가상각비 외에 나머지 모든 그 비용을 기타로 몰아버렸어요. 이게 23.7%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6,890억 거의 7천억이 5,500억인데 한 1,500억이 늘었는데 매출은 6.6%뿐이 증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 돈을 어디다 다 썼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적자가 더 늘어난 거로 저는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형 선박을 수주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런 거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자가 보도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 뭔가 분석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해두고 좀 취재 잘했어요. 이런 견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기타 비용이 조금은 좀 더 브릭다운해서 좀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계약자산 회전율이 1.5 회전으로 떨어졌어요. 부풀렸으니 떨어질 수밖에. 그리고 슬픈율은 5%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우리 미포조선이 절대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려면은 반증을 하셔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 2차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것 같다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그게 또 모순입니다. 반증 추론이 모순이 나옵니다. 어느 게 맞느냐? 더 진행을 해보죠. 이자 부채 올해 처음 레버리지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이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제 투하자본 손실률이 되겠죠. 0.2%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원재료 가격은 모순인데 가공비 같은 경우가 좀 늘어나지 않았겠느냐. 보통 이제 외주 처리하는 것도 좀 많이 있을 거로 보는데 조선소에 모든 100%를 갖다가 직영 생산하지는 않거든요. 직원들은 뭐 1억 원대, 9천억 원, 아니 9천만 원대 연봉이라고 그러지만 하청업체들은 그렇게 못 받을 겁니다. 그래 어쨌든 그래도 상승을 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기 계약 자산에는 가공비가 들어갔지만은 손익계산서에는 재료비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갭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판매 가격은 상승이 됐을 거라고 당연히 추론이 되죠. 그래서 분식회계 개연성에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원재료율이 하락하고 수로분율이 상승했으면은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걸 보여줘야 되고 판매 가격 상승한 것도 순방향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공시가 되는 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있는데 주로 강제, 형광, 페인트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합니다만은 선박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또 엔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엔진 가격은 노출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소에. 어쨌든 8%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에, 반종 추론이 안 되는 추론 입증이 안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서 예측한 게 맞죠.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구나. 이렇게 봅니다. 계약 자산에는 가공비가 더해진 금액이므로 가공비가 상승했으면 오일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됐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내려갔고 가공비는 올라갔는데 이걸 묶어서 계약 자산으로 보는 거니까 그게 이 가공 비율의 차이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박 가격은 실제 이 본인들이 수주한 게 아니고 떤 전문기관이 발표하는 거를 그냥 했을 따름이에요. 6.1%. 그러니까 진짜 수주 가격은 우리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라간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판매 가격은 입증이 되는데 원재료 쪽에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반증은 입증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식회계 개연성은 반증이 완료될 때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중 평균이 한 8%라고 이걸 대표적이라고 본다면은 제조비 원가 비율이 59%거든요. 4.7% 가중 평균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올라갔죠. 그래서 가격 인하 압력이 2.3% 있는데 가격 안 내렸죠. 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수주한 거기 때문에 6.1%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공 비율이 2.4% 올랐으니까 여기 원재료가 여기 8% 내렸잖아요.
근데 이건 올렸으니까 실제 원재료 가격은 내려갔을 거다. 한 6% 정도. 5점, 여기서 요 차이로 보면 5.6%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거다. 가공비 포함 계약 자산이. 그런데 이익을 내려고 이 계약 자산이 증가했다고 뭔가 부풀렸다.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보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논리 도표로 표현을 한 거고요. 수량으로 뭐 산출하기가 좀 그럴 겁니다. 그 선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통 회전율이 매출원가 나누기 그 재고량인데, 계약자산 재고량인데, 이것도 뭐 수량으로 못할 일은 없어요. 이렇게 한번, 그래서 반증은 변호인의 입장에서 하는 거고, 너희들이 분식회계 했지? 그렇게 따져 물으려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반증은 순방향 데이터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원재료 가격도 아까 경우에는 에, 그 상승했고, 그 다음에 그 가공비도 상승했다. 저기 판매 가격도 상승했다. 그런데 부식회계한 거 맞지? 라고 그 검사 입장에서 입증을 하려면은 역방향, 음, 원재료 가격은 내려간 거로 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가격 올라간 거는 하니까 역병항이니까 부식하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공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변호인 입장에서 어, 검사를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기왕이면 기업을 위해서 그 투명성 법정에서 변호인으로서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말고 그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해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실질적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부식회계 아닙니다라고 제가 또 변론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거기다가 이제 뭐 또 추가적인 보완 자료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도 그 WCAI 이거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매출원가 계산할 때 원재료는 사용량만 하지 재고자사 변동은 여기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다. 라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손익분기점, 이 영업이익이 제로라고 봤을 때 한 3조 9천억 원 정도. 그뭐 우수리 빼고요. 3조 9천억 원 하면은 재고가 3% 증가함에도 한 56억 원 정도 적자가 나게 돼 있는데 1% 정도만 노력을 하면은 흑자로 약간 올라서는 거로.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수준이 한 3조 9천 한 200억 정도면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재고를 줄일 경우에는 이 적자가 더 늘어납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아주 맹점이죠. 그래서 이 참 원가 회계하는 사람들 그뭐 단순 산수인데도 불구하고 경험들을 안 해보니까 이제 헷갈려 가지고 의사결정하는데 되게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는 원가 회계가 의사결정용으로는 매우 안 좋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스로프 쪽으로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 4조 원 정도 하는 거로 또 이거 보면은 이거를 어떤 그 수주 가격 예산이라고 한다면은 원가 회계보다도 이 그 1천억 원 더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448억 원 적자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흑자를 내려면은 그 계약자산 회전율을 3.3회전, 12.4% 이건 매우 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추가 수주한다는 게 아니고 추가 판매한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 계약 자산 진행 중인 것을 빨리빨리 끝내 가지고 그걸 줄여야 됩니다. 느려야 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그럼 추가 매출을 인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출을 인식을 해서 그러면은 한 1622억 원 남을 거다. 라고 손익분기점을 넘는 그런 그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서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재고가 증가, 계약 자산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가는 원가보다 낮게 나오는데 이번에 비싸게 더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특별 원인이 있다. 이런 거 경우 수도 제가 이제 생각해 놓고 있는 거죠. 분석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뭐지? 그 원인이 뭐지? 이제 원인 찾기. 이러니까 자꾸 원인 찾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논리 개발을 하게 되고 논리를 자꾸 생각해 보는 그런 그 나이 먹어서 이런 식의 연습을 좀 하다 보니까 젊어서 이런 논리나 이제 과학적 사고 방식을 좀 배웠어야 되는데 머리가 좀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계약자산의 부풀림이 원인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또 하나 그냥 그 판매 예측이 아니고 손익분기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요게 그거하고 그 계약자산 부풀림하고 연결이 돼서 뭔가 인과관계가 아니고요. 상관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음, 이렇게 높게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미포조선에 대해서 다소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적자 증가한 거 운영 비용이 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거로 해석이 되고 또 계약 자산은 좀 부풀림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클리어하게 투명성 입증이 잘 안 된다. 그것은 계약 자산의 어떤 핵심적으로는 평가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